안녕하세요. 따뜻한 영화나입니다. 어느덧 가을도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공기도 많이 차가워졌고요. 차가운 바람에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곧 이제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만 남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2회 업로드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됐는데 한동안 무슨 일을 하기가 좀 마음이 무거운 시간들이 있었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네, 저도 일을 하기가 좀 힘들었고 아마 다들 든 마음으로 요 며칠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며칠 전에 원고를 쓰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네요. 그 어느 때보다 참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또 서로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은데요. 또 제 낭독이 누군가에게 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미영의 에세이 벨플러의 꿈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특별한데요. 지난달에 한 낭독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낭독 모임에서 저자인 이 김미영 님이 직접 이 책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저자가 직접 자신의 글을 낭독해서인지 사실 낭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낭독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진심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영하나의 두 번째 낭독책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캐나다,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하이 등 해외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그 어디에도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늘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친숙한 것들을 하나하나 특미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사실은 이 자기 고백이나 자기 치유 과정, 좀 다소 식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식상할 수도 있는 소재를 때로는 1인칭 시점의 수필로, 또 때로는 3인칭 시점의 소설로 풀어냄으로써 전혀 식상하지 않게 오히려 저자의 감정을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낸 것 같습니다. 책은 1부 감았던 눈, 2부 귀를 열고, 3부 나를 찾다 벨플러 이렇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저자의 해외에서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 그곳에서 프랑스인인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중국, 프랑스 등 수년간 해외 생활을 해왔지만 남편과의 갈등과 취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외로움으로 인해 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큰 시리에 빠지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 할지, 저자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자는 가장 먼저 살아있는 생명, 꽃이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가장 먼저 읽어볼게요. 꽃박스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해 보려던 내가 하루 체험은커녕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뛰어넘어 창업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무얼 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을 다시 해야 할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나는 무얼 하고 싶지? 나는 결국 살기로 했고
살고 싶어졌고 내 영혼에 숨을 불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걸 어루만지고 싶었나 보다. 선생님, 최대한 빨리 과정을 끝내고 싶어요. 네? 그럼 한 번 오실 때마다 두 작품씩 해야 해요. 온종일 걸릴 텐데요. 네, 괜찮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해서요. 급했다. 빨리 과정을 마치고 나를 치유하고 온전히 다시 태어나고 싶었나 보다. 수업 첫날, 노랗고 주황색 톤의 꽃과 까만 플라워 박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박스 안에 물 먹은 오아시스를 넣고 꽃을 하나씩 채웠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먼저 베이스로 설료화를 꽂고 유칼립투스도 군데군데 채운다. 오묘한 색의 진한 주황색 장미와 러넌큘러스, 산호색 카탈리아 장미도 넣었다. 하얀 설료화와 니겔라 등 처음 보는 꽃이 많다. 꽃을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꽃대로 힘차게 물이 빨려 들어가는 상상을 했다. 슉슉 생생하게 살아있는 꽃과 시원하게 빨려 들어가는 물을 상상하니 나도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 수강료는 친구들이 환전해준 위안화로 지불했다. 그에게 알림이 가지 않으므로 왠지 기분도 가벼웠다. 혼자가 되는 미래를 생각하니 갑자기 내가 당장 무얼 가지고 있는지, 무얼 할 수 있는지, 무얼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순간 내 눈으로 손이 갔다. 눈이 보이네. 그래, 나는 아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잖아. 어릴 적 귓병을 심하게 앓았었다.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였지만 나는 감기에 자주 걸렸고 청력이 많이 손상됐다. 그래서일까?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됐던 그 순간, 아직 세상을 볼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에 감사의 탄성이 절로 났다. 무슨 일을 하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날들을 모두 눈에 담고 싶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그날부터였다.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언가를 배우는 것부터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꽃 어레인지. 이 아름다운 꽃을 나의 시력이 살아있는 한 마음껏 만지고 느끼고 보고 싶다. 2부에서는 저자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들을 쭉 담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 저자의 속뜻은 바로 과거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과거와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잊고 싶은,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수록 자꾸만 그 기억이 더 강렬해지기도 하죠. 저자에게도 전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아픈 기억 그 이전에 어린 시절에도 지우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어서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쉬워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에게 상처가 됐던 그 공간으로 수십 년 후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어린 저를 발견했죠. 그 아이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이나요. 저는 불쌍한 어린 저를 한참을 바라보고 아이가 앉아서 울던 자리에도 앉아보고 그렇게 아이를 달래줬어요. 그리고 그때 제 상처가 치유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과거의 그 기억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과거는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상처로 힘들어하는 저는 없어요. 과거의 상처로 힘드시다면 그 장소에 다시 가보세요.
배우 문숙 선생님이 한국에서 강연할 때 한 질문자에게 답변한 내용이다. 처음엔 시선을 차단해버렸다. 몇 주가 지났다. 버스 안에서 힐끔 곁눈질로 내가 살았던 아파트를 보았다. 거대한 건물은 당연하게도 아직 그 자리에 옥석처럼 서 있다. 그럼 그렇지. 사라질 리가 없지. 그리고 이내 다시 눈을 돌렸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몇 주 후, 퇴근하고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일이 생겼다. 이번엔 버스처럼 빨리 지나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멀리서부터 실체를 드러내는 거대한 아파트. 앞으로 다가갈수록 30층짜리 높은 건물은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결국 내가 살았던 아파트 창문까지 보였다. 그래, 저기 보이는 저 창문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매번 기분이 이상하더니 어쩌면 그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미래의 나와 눈빛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기층부터 1, 2, 3, 4, 5, 14. 그래, 저기 저곳이야. 항상 저기서 밖을 바라봤었지. 광화문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확성기 볼륨 높이 탄핵을 외치며 지나갈 때도, 저녁이 되어 화려한 도시 불빛이 세상을 밝힐 때도 그곳에 있었다. 지금쯤이면 저녁을 먹고 밀로 밥도 챙겨줘야 하는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안에서, 나는 신호등 앞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과거와 직면하는 순간이었다. 신세계 백화점 앞 신호등에서. 1년 만이다.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끊었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일까? 어제와 같이 숲에서 헤매다 마을로 내려왔다. 지내고 있는 곳을 지나쳐 평소 그냥 지나치던 카페 앞까지 내려왔다. 까다롭고 취향이 확실한 나에게 오래전부터 이 카페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다. 하지만 매번 그냥 지나갔다. 이름이 불어로 되어 있어서였을까? 하얀 개, 강아지라는 이름이 있어서 프랑스로 간 밀로가 연상되어서일 수도 있다. 매번 지내는 곳에 걸어가는 길목에 있어 지나칠 때마다 유리벽을 통해 카페 안을 힐끔거리며 봐왔었다. 가운데 계산대를 중심으로 좌측은 주방, 우측은 동그란 손님용 테이블 몇 개가 진열되어 있다. 주방에서는 한 남자가 힘차게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거나 잘 구워진 빵을 오븐에서 꺼내기도 한다. 계산대에서 옆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다른 한 남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기도 했다. 계산대 앞 테이블 쪽에는 커피를 마시며 한가히 책을 읽는 손님, 일행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도 있었다. 카페 이름에 걸맞게 자주 강아지와 함께 온 사람들도 종종 보였다. 지나칠 때마다 풍경이 다르기는 하나 늘 비슷했다. 여유롭고 활기차다. 꽤 큰 크기의 3층짜리 베이커리 오븐이 있는 걸 보니 바로바로 신선한 빵을 구워내고 있는 듯 했다.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좋아하는 비에노라즈리, 초콜릿 디저트도 판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내가 좋아하는 과하지 않은 인테리어 등 내가 이곳을 찾아야 할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쳤다.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을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버터향과 하얀 밀가루 그리고 커피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향이 나는 이곳을 지나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1년 동안 그저 지나가기만 했다. 외면하고 있었나 보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 볼까? 살며시 문의 손잡이를 잡고 밀었다.
고소한 버터와 구운 밀가루 향, 짙은 커피 향,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활기찬 카페의 소리. 찡, 달그락달그락. 커피를 내리고 찻잔을 다루는 손이 바쁘다. 어서 오세요.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힘차게 반겨준다. 옆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은 커피를 내리다가도 심력 있게 오븐을 체크하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한다.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몇십 년 동안 아침이면 주말이면 나의 영혼을, 아니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었던 소울푸드 비에누아즈리. 눈물이 맺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팡오 쇼콜라, 크로아상, 쇼숑오폼, 에스카르고. 매일 아침 정신없이 집을 나서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의 기네스 펠트로가 되었다. 베리우캄 지하철역에서 오퍼스 패스를 찍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 미끄러지듯 코트벳 주행 오렌지색 지하철문을 통과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으로 숨을 몰아쉬고 정신을 가다듬다 보면 어느덧 스퀘어 빅토리아에 도착했고 그때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다. 몬트리올 세계무역센터, 3년간 나와 주중 아침을 함께했던 곳. 4층에 있는 일터로 향하기 전 늘 그 카페에 들러 나의 소울푸드를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 향과 아몬드 크루아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기분 좋은 달콤한 기억. 주말 아침에도 팡오 쇼콜라와 크루아상 그리고 따뜻한 카푸치노가 함께했다. 부스스한 차림으로 카페를 찾아도 괜찮았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도 중요했던 사물들, 그들과 직면하기가 두려웠나 보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용기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흐르는 눈물은 빠르게 훔쳤다. 나는 카페 안에 들어와 있다. 팡오 쇼콜라와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카페의 풍경 안에 자연스레 녹아든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언니 집에서 신세를 졌다.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이미 생각한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스케줄은 매일매일 더 빠듯했다. 아침 8시에 눈을 뜨면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온종일 일정을 소화하고 밤 10시가 넘어 언니 집으로 돌아왔다. 매일을 그렇게 보냈다. 딱히 만나는 사람은 없다. 몸을 바쁘게 할 뿐이다. 생각이 떠오를 틈이 없다. 보이는 대로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학교와 직장을 다녔다. 코인, 주식, 땅, 꽃, 그림, 성격 테스트, 창업하는 법, 책 쓰기, 파티 플래닝과 스타일리스트, 불어 시험 공부, 대학원 수업, 과제, 시험, 회사 근무 후 또 클래스 등등. 하루하루 쉬는 시간 없이 빽빽하게 채웠다. 생각은 잘 사라지고 있는 줄 알았다. 물론 자주 울음이 터져 나왔다. 부정적인 생각은 죄악으로 여겼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시선을 돌렸다. 괴로운 생각은 나를 갉아먹을 뿐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치부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상담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상담 스케줄이 잡히고 상담 선생님과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M은 지금 너무 아픈데 그걸 본인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억 때문에 아픈 나를 알아보세요. 통증이 있으면서 외면했다. 안 보려 고개를 매번 돌렸다.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통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숨통을 터뜨리고 통증이, 기억이 줄줄이 사탕처럼 올라왔다. 그러나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 오히려 고마웠다.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란 이런 건가 보다.
하나씩 바라보며 대화를 하는 것. 정면으로 담담히 과거를 직면하는 것.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영화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책은 김미영의 에세이 벨플러의 꿈입니다. 3부 나를 찾다 벨플러에서는 이 부제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번 기회에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딱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도 이 퇴사하기 전에 바쁘게 살았을 때 삶을 떠올려 보면 바쁜 일에 계속 치이고 사람과 시간에 치여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저에게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림을 그리는 재미에 빠져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겁니다. 저자도 이 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고 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뭔가요? 무얼 해야 할지 모르나요? 무얼 좋아하는지 모르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귀가 쫑긋해졌다. 매일 그토록 내가 찾던 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다. 수없는 검색으로 기사,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를 읽고 들었다. 특히 유튜브 속 패드 강연자들에게서 답을 알려준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리면 스크린에 최대한 집중했다. 지금 당장 뭐든 하세요. 뭘 기다리세요? 그냥 하세요. 로켓이 우주로 발사된다고 생각하고 다섯을 세세요. 자, 5, 4, 3, 2, 1, 시작! 망설이지 말고 그냥 다섯을 세고 침대에서 나오란다. 그냥 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 무엇도 정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영상을 보고 얻은 영감과 용기에 감사하다며 칭찬 일색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영상들. 강연자가 공유하는 자신의 경험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때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드러나 볼까 하고 클릭한 영상으로 이 말이 맞을까 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어릴 적 무얼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회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내가 어릴 적에 주로 하고 놀았던 거? 그건 책을 읽고 자연에 있는 꽃을 바라보는 일이었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긴 했었지. 그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탐구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났다. 그러나 그게 이제 와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도움을 준단 말인가? 오히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한 지도 오랜데 책을 읽는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엇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넌 뭘 하는 걸 좋아해? 응? 나? 나는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친구의 질문에 40대 후반에 들어선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라곤 상상이 되지 않았다. 창피했다. 도대체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얼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 결혼 생활의 어느 시점부터였다. 내가 사들이는 책의 제목들이 심상치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제 와 보니 나는 무던히도 열심히 질문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사는 비법. 너는 어디에 있니 등 영어와 불어로 된 책을 읽어갔다. 언어를 공부하려고 산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보고 자석에 이끌리듯 집어들었다. 유시민 선생님이 쓰신 책이다. 한국어로 된 책은 정말 오랜만이다. 몇십 년은 된 듯하다. 책 읽기를 끝내니 한 문장이 머리에 맴돌았다.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그리고 그 한 문장보다 더 진하게 남은 한 단어가 있었다. 연대.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연대를 하라고 하신다. 연대. 이따을 연, 띠, 대. 여럿이 함께함.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내가 과연 사람들과 공동의 선을 공유하는 주체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유시민 선생님의 책을 읽고 머릿속에서 연대가 떠나질 않았다. 오랫동안 고립돼 살아왔다는 생각에서일까? 너는 할 수 있어.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언어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미적 감각도 있어.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의 말이다. 그녀는 내가 3개 국어를 한다며 늘 부러워한다. 내가 만든 마카롱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야단법석이다. 내가 요리한 양고기와 바바오롬이 환상적이었다고 두고두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그녀의 남편도 우리 집에 초대돼 나의 요리를 맛본 지인들도 모두들 적잖이 놀라곤 했다. 테이블 세팅과 인테리어에도 일가견이 있다며 나에게 팁을 구하기도 했다. 캐네디언들은 착하디 착한 사람들로 유명하다. 어떤 음식을 대접해도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빠른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하는 법.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이 늘 고마웠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진심 어린 질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지? 나는 사실 내가 무얼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한다.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하고 싶지만 생계를 생각하면 좋아해도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런데 언제까지 좋아하는 걸 떳떳이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 어릴 적 내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끌려서 늘 하던 일이었다. 책 읽기, 꽃을 감상하기, 그림 그리기. 이제라도 나의 본능 그대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잘하는 것을 송두리째 잊고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다. 외국어를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미적 감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은 나의 자산임에 분명하다. 유시민 선생님은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하셨다. 그중 머리에서 떨쳐지지 않은 단어 연대. 나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일과 경험을 통해 얻은 잘하는 일을 엮어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우연히 발견한 테드 강연자님, 그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용기를 내준 내 친구 B, 그리고 유시민 선생님께 좋은 인사이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유시민 선생님, 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 옆 카페 테라스에 저희 강아지 밀로와 함께 자리를 잡고 당근 주스를 주문했어요. 그날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지더라고요. 간혹 바람에 빗방울이 책에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후에 느꼈답니다. 수십 년 만에 발견한 한국어 책이 선생님의 책이었다는 게 저에겐 네잎클로버, 럭키세븐, 쌍무지개, 다이아몬드 같은 행운이었다는 걸요. 아부가 지나치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날의 빗소리와 선생님의 글귀를 잊을 수가 없네요. 몸을 잘 돌보고 있는 듯하다. 정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진심으로 데미안이 필요하다. 알을 깨고 새가 되어 아프락사스에게 날아가고 싶다. 상하이의 국제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수례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선포했다. 신성한 물이 어제까지의 나를 말끔히 씻어주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단단한 알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작은 새처럼 꼼짝을 못한다. 알을 계속 두드리기는 한다. 아직 덜 여문 날개와 부리로 미미하게 두드리고 있다.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쩌면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하이 아파트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이다. 사랑. 나를 사랑하는 일. 도대체 그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명상을 오래도록 해온 친구에게 물었다. 그건 나를 잘 가꾸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걸 보고 나를 실제로 안아주는 행위를 이렇게 하고 그는 실제로 자신의 양팔을 스스로 감싸는 행위를 했다. 그런 거지. 나도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안아주는 것부터가 시작인가 보다.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아끼는 것.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생각, 좋은 음식, 좋은 공기로 나를 마치 정말 사랑하는 타인을 아껴주듯 나를 대하는 것. 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말, 생각, 행동을 나 스스로에게 해주기 등등. 그래, 그런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실천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생각, 불쑥불쑥 떠오르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능력 없는 나, 자신감 없는 나, 못생긴 외모를 가진 나, 말주변 없는 나, 창의성이 부족한 나, 덤벙대는 나, 악한 마음의 나, 질투심이 올라오는 나, 소심한 나, 내성적인 나, 어두운 나, 돈 없는 나, 방황하는 나, 머리 나쁜 나.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나를 나열하니 도대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나라도 사랑하라니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인류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진화하면서 형성된 본능이라고 한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의 90%가 부정적이라는 것. 죽고 싶지 않으므로. 나는 잘 모르겠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그러나 안타깝기는 할 것이다. 지구에 태어나서 부정적으로 살다 간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변화하고 싶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한치의 공간도 남겨두지 않고 나의 겉과 속을 완벽히 뒤집어서 구석구석을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내고 싶다. 또는 수겹의 벽이 쳐져 단단히 막아놓은 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벽을 완벽하게
부셔버리고 싶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소나기를 내려 모조리 씻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검은 기운이 퍼지는 나가 아닌 황금빛이 퍼지고 핑크, 하늘, 노랑, 연보라 등 따뜻한 파스텔 기운이 퍼지는 그런 나가 되고 싶다. 그리하여 세상도 온통 파스텔 색과 황금빛으로 넘쳐나길 바란다. 내가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모조리 부셔버리려 한다. 깨달음은 탁 하고 한순간에 올 수 있고 한계라고 생각하는 벽은 베를린 장벽처럼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한다. 힘껏 두드려 알을 깨고 나오기를 실험하려 한다. 내 안에 있는 데미안을 찾아 끈질기게 들여다보려 한다. 따뜻한 영하나의 두 번째 책, 김미영의 벨플러의 꿈이었습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이야기지만 이 남자와 여자, M 이런 타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쓰는 구성을 넘나들어서 에세이지만 소설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마흔, 이제 나를 찾기로 했습니다. 거든요. 이 마흔이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막 쭉 열심히 달려오다가 문득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긴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그럼 뭐지? 나는 뭘 좋아했지? 그리고 뭘 위해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문득문득 하게 되는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마흔이 아니더라도 그런 질문을 요즘 나에게 스스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부지런히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은 정말 한없이 좀 작아진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더 이상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이 책을 또 한번 찾는다면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따뜻한 영화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날씨가 이제 점점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하나였습니다.